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음식 맛은 장맛이다. 한 집안의 음식 맛은 장맛이 좌우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 밥상 위 모든 음식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데요. 조상들은 장맛이 바뀌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장을 소중히 보관했고요. 장 담그는 일이 집안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올겨울에도 직접 장 담그기를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옛날엔 집집마다 겨울철에 메주를 만들어 걸어두고 곰팡이가 피는 장면들을 보는 게 흔한 풍경이었죠. 그 청국장을 띄울 때 그 꼬리꼬리 구수한 냄새하며 장독대에서 몇 년씩 묵힌 장들이 만들어내는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의 밥상. 우리가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우리의 이런 장 만들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종 여부는 12월 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각 지역과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기도 하죠. 고추장은 우리만 만들어 먹고 있어서 더욱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푸드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그 1등 공신 중 하나일 우리의 장 만들기 문화. 장맛도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고 보존될 수 있는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은 오독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가까운 곳을 이동할 때 이걸 이용하는 분들 꽤 있는데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이것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의 사고 위험이 높고 아무데나 무단 방치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건 어린이들이 주로 타던 것인데 바퀴가 두세 개 달려 있고요. 자전거처럼 빌려서 탈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전거는 아닌데. 농업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만나볼게요. 2025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 부문별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중에 이 농축산과 관련된 내용 중 농협이 일부 부담하라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살펴볼게요. 농업민신문 이진우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농협이 일부 부담해라 이런 예산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올해로 이어지면서 이게 한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정부가 한우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상환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내년 예산에 상환 연장에 따른 이자 비용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모두 정부 예산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
일부는 농협 경제 지주가 부담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담하라는 건가요? 일단 예산안에는 한 유구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매 자금만 1년간 상환 연장하는 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한 6,400억 원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모두 8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 61억 원 정도고요. 나머지 26억 원을 농업 경제 지주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있었나요? 이 국정감사 받는 걸 보면 농협중앙회와 그 산하 지주가 공공기관에 준한다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말이에요. 예,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2008년, 9년 그리고 2013년에도 이렇게 농협 경제 지주가 이자 차액 지원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구매 자금을 빌려 쓴 농가가 대부분 지역 조합의 조합원이고 이들 조합이 농협 중앙회의 또 주주이니까 출자 구조 상으로는 보면은 뭐 주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어쨌든 재정 사업의 소요 부분의 일부분을 민간에게 지금 부담하도록 하는 거니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한유구에서만 상환 연장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축산종들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이 뭐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축종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커 보이긴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농협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이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쌀을 격리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시장 격리를 할 때 농협 경제 지주가 NH농협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을 차입을 하고요. 이걸 사용해서 쌀을 격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차입한 돈은 나중에 이제 정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 여기 기금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농협 경제 지주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보통 5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 상환액의 일부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 예산은 또 얼마 정도나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원래 9월 12일부터 10월 9일까지 매입한 게 있는데요. 이게 2023년산 쌀 물량 한 5만 톤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3차 시장 격리를 한 시점인데 이때는 이미 정부 예산안이 이제 제출이 된 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후에 시장 격리가 진행이 되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은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은 금액으로 보면은 한 269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거 빌린 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채권 채무자로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농협 경제 지주에서는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균등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연도별 상환액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차피 앞으로 이후 4년 내에 반영을 또 해야 되니까 이번 차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장 준비를 슬슬 하실 시기인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다행히 배추와 무 가격이 좀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 소매가 기준으로 좀 보면요. 10월 상순 포기당 평균 8,900원대까지 했던 배추 같은 경우는 지난 4일에 4,8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네. 무도 같은 기간에 개당 3,730원 정도에서 3,019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매가를 기준으로 10kg 10월 상순에 4kg 기준으로 85,000원까지 올랐던 상추 같은 경우도 4일에 26,800원대까지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5kg당 52,000원에서 27,000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애호박은 오히려 조금 올라서 8kg를 기준으로 39,900원에서 35,800원으로 조금 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상이 회복되는 대로 11월 하순 이후부터는 출하량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무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가을무인데요. 이 재배 면적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이 지난달 말에 가을무 재배 면적이 5,300헥타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이렇게 잠정조사치를 밝힌 건데요.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지난달 2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 여기에서 재배 면적이 5,139헥타 정도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 감소폭이 3.7%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망한 내용이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 통계청 잠정조사치가 정확하다면 만약에 김장철 무 가격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SNS를 보면요, 뭐든지 인증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큰 것 같습니다. 꼭 찍어야 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꼭 가야 하는 맛집에서 밥을 먹고,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베스트셀러만 찾아 읽고 블로그, 서평을 따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읽는 법에 대해 얘기하는 오독의 즐거움이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독의 즐거움 어떤 책입니까? 이것도 저도 지난해 선물 받았던 것 네. 같은데 읽고 지내다가 책장 정리하다가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다 한 2장 넘기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왜 안 보고 있었지 하고 이제 후회를 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들고 온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들 이제 사람들 보면은 오독하면 이게 무슨 생각하냐면 잘못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오독은 잘못 읽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남들과는 좀 다르게 읽는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이런 책들이 줄거리 책 소개하는 책도 보면 줄거리 잘 요약하고 네네. 그렇게 끝내는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고 세계 경제, 패권, 에너지, 인간 심리 각 분야의 대가들이 쓴 책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저자 자신만의 읽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 여기 있냐 그러면 다들 이제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정면에서 사진 쫙 찍으려고 하는데 조용히 불러가지고 군중들 사이에서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저쪽에 가면 포토존이 있는데 너만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아주 포토존이 괜찮은 곳이 알려주는 있다. 그런 책 예.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남궁민 씨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저도 이력이 특이하고 저자 이름도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책 소개하는 일들을 하는데 주목받지 못한 책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면서 그런 책들이 중고 사이트에서 가격이 치솟기도 하고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출판사들이 또 다시 한번 절판됐던 책들을 다시 재발견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유리님이 저 맨날 여기서 책 영업당한다고. 웬만한 출판사보다 재밌게 세일즈 해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다른 직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죠, 상무님? 이게 우리나라에서 책 팔아가지고 좀 힘듭니다. 예.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예.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어쨌든 이 책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 예. 안에. 예. 상무님은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책에 좀 관심이 가던가요? 보통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플레이리스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책 읽는지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저도 첫 장을 딱 뒤졌는데 보통 이러면 아는 책들이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모르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네.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책을 나름 네. 많이 읽는데. 첫 번째 나왔던 책 제목이 더 박스라는 책이에요. 박스. 박스? 그 박스가 우리가 아는 그 박스예요? 그렇죠. 예. 이게 보고 이거 왜 나는 모르는 처음 보는 책인데 이런 생각에서 나만 모르나 싶었더니 저자의 첫 문장을 보니까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네. 저자가 한국에서 좋은 책을 가장 확실하게 가려주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전문가의 추천도 아니고 베스트셀러 순위도 아니고 예. 절판 여부다. 절판되면 좋은 책인 거예요? 예. 2017년에 나온 이 더 박스란 책이 출간된 지 5년도 안 돼서 절판이 됐대요.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팔리는데 네. 좋은 책이랑 잘 팔리는 거는 조금 다른 아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경험상 이런 책은 얼마나 팔렸는지를 떠나서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책이 그렇다라면서 이제 문장을 시작하니까 예.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박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더 박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제목을 달아놓은 걸 혁신의 저주라는 타이틀을 혁신의 저주. 달아놓고 부제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1950년대 컨테이너에서 보는 테슬라의 미래. 와 재밌는데요? 이 제목 짜는 기술이 완전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950년대에 테슬라의 미래를 봤다고요? 네, 컨테이너에서 이 더 박스라는 거, 이 더 박스라는 게 컨테이너 박스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거를 제목을 보고 알았고, 네. 이 책은 이제 가로 세로 반듯한 쇳덩어리를 주제로 해서 한 500페이지 넘는 이야기라는 벽돌책이에요. 근데 컨테이너가 어떻게 실용화됐고 세상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가는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도 더 큰 역할을 경제 물려 성장을 있어서 그죠. 예. 이게 그래서 저도 컨테이너 역사가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이게 1956년에 최초의 컨테이너선이 뉴욕 항구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컨테이너가 있기는 했는데 그냥 네. 가판 위에 그냥 하나 정도 올려놓는 이런 정도였고, 이 컨테이너화, 그러니까 체계를 구축한 게 이 1956년에 시작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자수성가한 트럭 운수업자인 말콤 맥린이라는 분이 네. 이 컨테이너 2차 세계대전 후에 배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이제 크레인도 만들고 그 항구도 뜯어 고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실현하려면 또 트레일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체계를 다 갖춰 가지고 컨테이너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이 결과로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1956년 당시에 일반 화물을 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 톤당 5.83달러 정도 됐는데 네. 컨테이너로 옮기게 되면 그 비용이 15.8센트, 1달러도 안 하는 거예요. 37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운송비를. 그러니까 야. 3,000원 하던 택배비가 80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대단한 혁명적인 엄청난 변화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화를 시작한 맥린 이 사람 엄청난 부자가 됐겠네요. 좀 말콤 맥린이 컨테이너를 했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러면 이제 그 신데렐라 동화에 가까운데 아니군요. 예. 이게 전체 책 15장 중에 1장에 불과한 겁니다. 처음에 좋은 이야기 써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장에서 이 혁명이 얼마나 어려웠냐, 혁명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네. 운송비가 혁신적으로 줄었으니까 이제 순식간에 운송업계 컨테이너가 계속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데요? 예.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6년이 지났던 1962년도 시점에서 보면 컨테이너 화물이 8%밖에 유역항에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화가 아직까지 아직 멀었던 거죠. 네네. 혁명이라는 게 뭐 짜잔하면 확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게 있는 게 부두 노동자들. 컨테이너가 되면 일자리를 게 뻔하니까 이분들의 그렇죠. 저항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화를 하려면 항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운송 체계도 새로 다 바꿔야 되니까 거기 어마무시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한 자본적인 저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끝없는 원가 경쟁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이 맥린이라는 사람도 좀 앞서가기는 했지만 이게 6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예, 좀 예. 벌만 하면 원가 절감해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추가를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어디서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입니다. 많은 그 물류 이동이 필요하니까. 1970년대 이제 군수 보급을 막 속을 썩게 된 미국 군대 입장에서 보니까 저 컨테이너를 쓰면은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겠네?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컨테이너가 세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맥린도 이제 베트남까지
실어 나르고 돌아오는 길에 동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실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야,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황을 맞은 맥린 예. 드디어 부자가 됐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요? 이제 돈이 좀 되니까 경쟁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 한국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가 붙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때 당시에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무역항 중에 7개 정도가 동아시아에 있고 10대 무역항 예. 중에 7. 예. 첫 번째 컨테이너선을 띄웠던 뉴욕항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굴곡 과정을 거치면서 맥리는 결국 파산을 아이고. 합니다. 예.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는 세상을 바꿨지만 혁명을 완성하기까지 첫 출항부터 계산해보면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그 영화를 맥리는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파산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예, 예. 하고 아이고. 돌아가신 거고 예, 예. 컨테이너의 선구자로 이제 역사에 남기는 했지만 또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 컨테이너선이 백고동을 울리면서 이제 예의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뭐 마지막까지 뭐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야, 그야말로 진짜 혁신의 저주네요. 예. 이제 이 책을 읽는 내내 이제 이미 혁명이 일어났다거나 뭐 사실 완성됐거나 뭐 이건 실패할 수는 없는 혁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최근에 떠오르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그쵸, 회사가 그쵸. 있는데 이 저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때 1956년 60년대 당시에 컨테이너화가 지금의 전기차랑 비교해 봤을 때 뭐 못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네. 이게 혁명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이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혁신이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를 또 돌파를 해내야 된다. 그리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 그러니까 혁신이 불사오를 때 네, 그럴 때 예. 기다려야 된다.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무한 경쟁을 또 이겨내야 되고 대중화를 이룰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이겨낸 다음에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혁신들을 보는 것들 그때는 이제 혁신의 저주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혁신이 되는 것 자체가 네.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고령화 문제를 다룬 챕터도 있다면서요. 2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목이 상실의 시대 저편. 상실의 시대죠. 요즘 이제 노벨 문학상 받지 못한 무라카미 하루키 때문에 이 상실 이야기 시대. 나오는데 네. 부제가 또 재밌습니다. 네. 에반게리온의 늙은 전사들. 오잉? 우리 또 저 같은 세대가 이제 에반게리온 보고 자랐던 세대라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 에반게리온의 아이가 나오잖아요, 전사가. 예. 이게 늙은 전사라고 표현하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에반게리온이 이제 아이가 예. 그 로봇에 탑승을 해서 그쵸. 이제 적과 싸우는 만화잖아요. 주인공도 제가 이름이 레인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늙은 전사라고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고령화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자가 이제 찰스 구다트라고 하는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하고 요나준이라고 하는 헤이세이, 일본의 헤이세이 평성시대의 역사를 쓴 책들을 읽고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놓은 내용인데 여기도 첫 문장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30대가 되면 인간은 매년 1%가량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네. 평범한 성인 남자로 치면 가만히 있어도 매년 300에서 400g 정도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근육량 1kg을 늘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생각하면 장년이 되어서도 소시적 몸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뒤에가 재밌습니다. 이런 네. 일을 무려 20년 넘게 해내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2000년 무렵 노동 가능 인구가 매년 1%씩 줄어든다. 정점일 때 8,700만 명이 했던 노동 가능 인구가 그 사이에 1,300만 명이 줄어드는데 국가를 움직일 근육이라는 게 한 15%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엄청 줄어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사이에 일본 경제가 총 생산량이 매년 1%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1%씩 주는데 이거 늘어나는 건 또 1%씩 증량, 몸은 1%씩 증량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랑 마이너스 1%이 간격을 메운 게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은 늙어가고 있고
침체돼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도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 고령화라고 하면 그냥 을에 저성장이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GDP라는 렌즈만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가동 인구가 줄어들고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GDP가 성장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2000년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20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약 140 정도가 됐어요. 독일과 프랑스도 한 120 정도 됐는데 일본은 한 113 정도 됐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여전히 뭐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가는 나라인 것들이 맞는데 네. 그 조금 다른 관점에 봐서 노동 인구당 GDP 노동 인구당 GDP. 그러니까 노동 활동을 하는 인구당 GDP를 놓고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한 120 정도에 머무는데 일본은 한 135 정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높네요. 노동 인구당 GDP니까. 그렇죠. 예. 독일이 한 130 정도로 분발했지만 일본에는 좀 못 미친다. 즉 일본이란 건 20년 동안 주요국 가운데서 이제 노동 자당 생산성을 가장 빠르게 증가해 온 거다. 다들 늙어가는 와중에서도 남은 힘 끌어모아다가 아그로깡으로 이제 버틴 게 일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본을 본의 아니게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렇죠. 있는데 예. 우리도 참고해야 할 게 많겠는데요. 우리도 이제 내년이면은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로 보이는데 인구 대역전에서는 찰스 구다트가 이제 고령화를 먼저 맞이한 일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이거 보고 배워야 된다. 이 나라가 어떻게 고령화를 극복해야 됐는지 이제 보고 배워야 된다 하면서 또 따라 붙인 말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래도 네. 일본은 운이 좋았다.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체가 되기 시작되고 고령화가 시작될 무렵에 전 세계 글로벌하게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1990년대 무렵에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들이 싼 가격에 노동력을 구하기가 되게 좋아서 일본 입장에서는 내국에서 국가 바깥 글로벌하게 빠져나와서 외부 생산을 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 정도에 머물렀던 해외 생산 비율이 당시 한 40%까지 올라가면서 해외에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지금 많이 늙어가고 세계도 많이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예, 보다 근데 보니까. 지금 상황하고 당시 90년대 일본 상황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걸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어떤 표현을 써놨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거냐 그러면 헬스장 갔을 때 60살 정도 된 어르신께서 노쇠 한 팔로 이제 벤치프레스를 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옆에 있는 근감소가 이제 시작된 30대 중반의 청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게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자기 객관화라는 것 자체도 어렵고. 자기 주관화가 훨씬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객관화를 하면서 엄격해지다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나 스스로한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냥 편하게 살고 자기 싶다. 간대화. 예. 그리고 또 IT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룬 책이 있다고요? 이 책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네. 2022년 당시에 미국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중국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수출 금지한 품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요? 모래 수출을 샌드? 예. 모래. 예. 예. 근데 이게 저도 뭐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래 금수 조치를 한 나라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2003년에 모래 수출을 금지한 일이 있었는데 자국 내에 쓸 모래가 없어서 그랬답니다. 아니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 아닙니까? 그렇죠. 모래가 넘쳐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국토의 95%가 사막인데
우리가 이제 모래를 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데 네. 모래도 등급이 있답니다. 근데 고급 모래라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귀한 존재라는데 특히 건설할 때 쓰는 모래들은 소금기도 없어야 되니까 바다에서 캐면 소금기를 빼야 되고 강바닥에서 긁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래라는 것들은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모래이긴 하지만 이게 다 함량 미달이랍니다. 건설을 하기에는. 그래요, 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가지고 동글동글하답니다, 모래알이. 그럼 건축을 할 때 그게 잘 뭉쳐지지가 않고 쌓이지가 않아서 건축 자재로 쓰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아, 그냥 모래가 아니군요. 그래서 예. 모래도 등급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예. 야, 그런데 모래랑 IT 반도체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을 쭉 소개해 놓은 책이 이제 모래가 만든 세상이라는 책인데 네. 모래가 또 세상을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국민 저자도 이거 보면서 뭐가 뭘 바꿔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이.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한 광물회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네. 이 광물회사 사장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한테 금강이 하나가 있고 모래광산이 하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냐라고 이제 저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금광이 더 낫지 않겠냐고 답을 했는데 그쪽에 광물회사 사장님은 모래광산이다. 금보다 모래다. 여기만 잘 개발하면 삼성전자도 나한테서 아쉬운 소리 할 거다. 이 자신감의 근원은 이제 IT 산업에서 모래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 때문에 근데 네. 모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모래와 반도체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IT 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는 초고순도의 석영인데 그게 다 모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모래가 쓰이는 거네요. 그렇죠. 반도체 만들 때.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모래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모래, 그 반도체에 쓰이는 모래 같은 거는 석영 비율이 99.9%가 넘는 초고순도 모래인데 저자는 이야기를 99%도 아니고 99.9999. 그런 게 근데 있기는 한가 보네요. 그게 나와야 이제 거기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래는 나는 곳도 많지 않고 그 값어치도 상상을 좀 초월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도관인데 모래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 도가니가 있어요. 도가니, 예. 그것도 완전 석영, 초고순도 석영으로 만들어야지 불순물이 안 낀다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라고 봤더니 그 기하신 몸이 나는 장소가 또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어요. 미국은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미국은 지리적 위치, 자원, 인구 진짜 부럽네요, 진짜. 이게 모래가 만든 세상에서 이게 스프루스파인이라는 미국의 작은 동네에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독점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래로 만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야기 소개하는데 챗GPT 같은 것도 요즘 나오잖아요. 예. 뭐 AI 시대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IT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하든 헤드셋을 끼고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든 우리는 다 모래로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결국 우리는 모래로 만든 세상에서 디지털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인류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스프루스 파인이라는 이 미국의 작은 동네에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초고순도 석영을 거의 독점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모래 때문에 마치 뭐 옛날에 석유처럼 이거 굉장히 그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류의 먹성이 이 모래까지도 개글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뭐 급격한 도시화 같은 것 때문에 수억 톤의 모래가 이제 강바닥에서 사라지고 있고 이미 건설할 때 쓰려고. 그렇죠. 또 반도체 때문에 이제 고순도 모래값도 이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물이 자원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잖아요. 네. 옛날에 물 사 먹는 거 생각을 20-30년 전에 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물 사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래가 자원이라는 구호가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까지 얘기 들어본 결과는 너무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행동 경제학 분야에 넛지라는 책도 소개가 되어 있답니다. 이게 완전 고전이죠.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리차드 세일러가 쓴 책인데 여기 나온 사례가 또 첫 번째가 재밌는 게 또 소개가 돼요. 이 마오쩌둥이 우리 대약진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농촌 지도를 나갔다가 마오쩌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중국에 있던 참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새는 해로운 새다.
막 곡식 먹는다고. 네, 그 맞죠. 한마디 한 순간 어떤 예.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참새들한테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저 말을 하자마자 중국의 각 시, 성, 도시들이 뭐 하겠어? 참새 잡기 운동에 잡아야죠. 나서기 시작하면서 천적인 참새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많이 더 많이 잡으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참새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곡식을 먹는 애가 없어져서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천적인 참새가 사라지면서 해충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벌레들. 그리고 또 이상한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뭐냐 그러면 참새들을 많이 잡는 게 정책 목표가 되자 참새가 없는 시나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 큰일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자기네들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봤더니 그런 데서도 많이 잡혀요. 어떻게 된 거죠? 참새가 됐냐면 있을 수가 없는 데서. 길러서 잡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 없는 참새를 일부러 길러가지고 잡아서 창조했네요. 우리 얼마를 잡았다라고 또 우리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에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인도요? 인도에 예. 코브라 코브라? 독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영국에서 코브라를 좀 잡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걸었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만 잡는 게 아니고 코브라를 길러서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반대적으로 이런 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코브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뭐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든 하는. 그렇죠. 예. 인간이라는 것들은 인센티브에 끌리게끔 되어 있어서 이 단순한 명제에 따라서 이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탄생을 하는데 목적은 선했을지 모르지만 결과까지 선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어렵다. 없다라고 예, 보시면 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통제가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센티브 같은 걸로 통제하기가 인센티브 딱 나오면 회사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인센티브가 목적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까만 당연하죠.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목적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생각도 안 하죠. 예.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잘 안 통한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니 옆구리 쿡 찔러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넛지라는 거거든요. 슬쩍 유도하는. 슬쩍 유도하는 네. 거. 예를 들면 화장실에 뭐 변기에 팔이 하나 그려놨더니 벌 모양 막 이런 그런 거. 걸 해놓으면 좀 변기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오물들이 좀 줄어드는 줄이죠. 효과들이 예, 예. 있는 거. 근데 이 넛지의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넛지라는 것들은 예, 예. 내가 이걸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기술이 넛지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무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각 장의 도입부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러네요. 지금 장 얘기만 넘어갈 들어도. 때마다 그 도입부 읽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예, 예. 이제 봤고 그다음에 남한테 책 소개받는 거 그리고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한꺼번에 여러 책을 소개받은 부자가 된 듯한 느낌들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소개하는 책 중에 제가 읽은 책도 있고 안 읽은 책도 있는데 읽은 책은 저랑 다른 관점을 어떻게 가졌는지 보는 게 재밌고 안 읽은 책들은 야 이것도 사서 봐야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자신만의 책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오독의 즐거움이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전동 킥보드 혹은 킥보드였습니다. 7594님, 2288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4420님 서울시 잘하고 있다고 큰 칭찬. 그리고 9655님도 사고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시다고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맞습니다. 단속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좀 든든한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